네, 안녕하세요. 정시 연세대 언더우드 면접 쪽집게 전략 두 번째 시간이고요. 저는 대치 입시 코치 아델라 킴입니다. 언더우드 정시 면접으로는 네 번째 영상이 되겠네요. 오늘은 작년 12월 달에, 네, 12월 달에 우리나라에 있었던 큰 정치적 이슈가 있었죠. 그 이슈와 관련해서 나올 수 있는 어, 정말 유명한 이론이기도 한데, 어찌 보면 이 이론이 작년 우리나라의 시국을 정확하게 보여준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요 방관자 효과는 보통 이제 제노비스 신드롬이라고도 많이 얘기를 하고요. 한나 아렌트가 얘기했었던 사유의 불능에 의한 악의 평범성이라는 이론으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어, 다수의 사람이 함께 있을 때 개인이 책임감을 느끼지 못하고 도움을 주지 않는 현상이라고 해서 요 방관자 효과는 키티 제노비스 사건에 근거하기도 합니다. 이 문제는 정치적 이슈일 뿐만 아니라 우리 시민들에게도 민주주의의 소중함을 느끼게 했던 사건이죠. 그리고 우리는 우리의 권리를 지켜내기 위해서는 정치적 참여가 필요하고 민주주의가 필요로 하는 시민적 정중함의 가치를 실천하는 과정임을 이번 사건을 통해서 알게 됐죠. 그리고 상대를 비난하거나 억압하는 것이 아니라 전보다 더 나은 가능성을 찾고 꾸준히 공동체의 선을 위해 과업을 실천해 나가는 과정이 바로 우리 시민들의 정치적 참여입니다. 그리고 이걸 무시했을 때 민주주의는 위기로 이어질 수 있다. 이것을 깨닫게 했죠. 그래서 요런 멘트는 여러분들이 잘 적어놨다가 콘클루전으로 대답하면 굉장히 유용하게 쓰일 수 있습니다. 뭔가 약간 고급져 보이기도 하고, 그죠? 자, 일단 스토리텔링을 한번 하자면 키티 제노비스 사건은 심리학에서 키티 제노비스 신드롬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심리학에서 방관자 효과로 자주 인용되는 그런 사건이었어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죠. 1964년에 3월 13일 날 28살의 키티 제노비스가 직장에서 집으로 돌아오던 중에 한 남자에게 공격을 받게 돼요. 칼에 찔리게 됩니다. 수십 차례 찔리게 되고 집으로 기어가면서도 계속적으로 난사를 당하게 됩니다. 그런 과정에서 당연히 도움을 요청했겠죠. 그런데 인근 아파트에서 그녀의 비명소리를 들은 수십 명의 사람들이 그 누구도 경찰에 신고하지 않았습니다. 뛰어나오지도 않았습니다. 최초로 경찰에 처음 연락한 게 사건이 일어난 지 거의 30분이 지난 후 제노비스가 거의 이제 죽음에 이르렀을 때였습니다. 자, 제가 지난 영상에서 제시했었던 네 가지의 어떤 그 문제 풀어가는 순서를 기억하시죠? 요런 식으로 인제 문제가 한번 나올 수 있는 겁니다. 인지 편향성에 근거해서 요런 식으로 기출이 될 수 있어요. 첫 문단으로 나올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러한 사건이 일어나게 된 동의는 무엇이냐? '누군가 해결하겠지.'라는 어떤 무관심한 방관 태도에서 비롯됐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러한 정치적 참여는 방관자 효과를 일으키기도 해요. '누군가 하겠지. 나 대신 하겠지.' 그래서 우리가 방관하지 말고 연대하고 사회적으로 통합해야, 그래서 작은 노력이 사회 변화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하다고 생각하지 말고 이러한 정치 시스템을 고치려고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라는 것이 이번에 연세대 면접 문제에 기출될 수 있는 가장 핵입니다. 자, 한나 아렌트의 사회 불능에 의한 악의 평범성 말씀 한번 드릴게요. 자, 요거는 한나 아렌트라는 유태인이자 독일의 사회학자였던 이 여성이 지은 책인 예루살렘의 아이만에서 따온 그 개념입니다. 1961년에 예루살렘에서 열린 아돌프 아이히만 전범 재판을 참관하고 쓴 보고서인데요. 자, 악이 어떤 특별한 악마성이나 사이코패스적인 성격에서 비롯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평범한 사람들이 사악한 체제에 순응하고 명령에 복종하면서 저지르는 악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아렌트는 아이히만이 칸트의 정언 명령을 내세워서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시키는 걸 통해서 아마도 사회 정치적인 구조라는 것이 이 사람을 이렇게 만들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 당시에 어때? 전체주의가 팽배했었죠. 그래서 이 전체주의가 개인의 판단 능력을 마비시켰고 비판적 사고를 억압했으며 명령에 무조건 굴복하도록 강요했었죠.
그래서 아이만은 이런 구조 속에서 자신의 행동에 대한 책임감을 잃어버리게 되고 악행을 저지르면서도 어때?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았다. 사고의 능력을 상실했기 때문에 자신의 행위가 가져올 결과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하지 않았다는 거죠. 여기서 가장 포인트로 가져야 할 건 뭐야? 그릇된 사회 구조가 만든 그릇된 기준에 맞춰서 행동했을 뿐이다. 나는 명령에 따랐을 뿐이다. 라고 칸트의 정언 명령을 오인해서 잘못 해석해서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시킨 아이만의 오류적 논리를 가져와야 된다는 거죠. 됐죠? 자, 그래서 한나 아렌트의 이런 이론을 근거해서 몸풀기 문제에 잠깐 돌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한번 잠깐 보셨죠? 네, 제가 아까 멘트로 날려드린 거 지금 제가 PPT에 정리를 해놨었는데 PPT 조금 늦게 넘겼네요. 죄송합니다. 자, 여기 새롭게 만들어진 신도시가 있습니다. 행정공무원은 상부로부터 어떤 정책 시행 명령을 받게 됩니다. 이 정책은 도시의 중앙부에 모인 홈리스들을 외곽 도시로 이동하라는 거죠. 그리고 중앙부로 모이지 않게 이동을 제한하고 이들을 지정된 외곽 구역으로 모아라라는 조치였습니다. 자, 정책의 목적은 뭐야? 도시 내의 질서와 안정과 청결을 유지하자. 요건데. 자, 법적으로는 얼핏 보면 합법적으로 보이는 것 같지만 이 공무원은 상부의 어떤 명령이었기 때문에 일단 따르자라는 게 근거였다는 거죠. 행동의 근거. 자, 첫 번째로 이 공무원이 저지른 오류 중에 가장 베이스를 차지하는 게 뭐지? 공리주의다. 공리주의. 이 양반은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에 근거한 벤담의 공리주의 근거에서 내 집단 옹호와 외 집단 혐오 개념을 직접 시전하게 되죠. 자, 내 집단 옹호와 외 집단 혐오 개념은 앞서 영상에서 제가 좀 자세하게 음식과 비만인을 비교해서 작년에 나왔었던 2024학년도 연세대 언더우드 특기자 전형의 문제를 가지고 해석을 해드렸죠. 예, 그걸 한번 보시고 오시면 확실히 이해가 되십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공리주의적 입장에서 어떤 결과론에 좀 집중했다. 자신의 행위가 가져올 인권의 말살보다 어떤 집단의 구조에 매몰되어서 명령에 따르는 것 자체에 보다 집중한 거죠. 그래서 어떤 그 상위의 목표 달성을 위해서 수단으로 자신의 행위를 정당화했다는 거죠. 이런 결과주의 윤리를. 그럼으로써 자신은 명령에 따랐을 뿐이다 주장하게 되고 개인적인 책임을 회피하게 되면서 개인의 행위보다 시스템이나 상황에 책임을 돌리는 방관자적인 제도와 구조의 문제점을 우리는 여기서 엿볼 수 있겠습니다. 자신의 위치 역할에서 사회적 비난이나 자존감에 당연히 타격을 받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이것을 칸트의 정언 명령을 차용한 어떤 아이만의 책임 회피적인 모습에서 이 공무원이 유사점을 찾을 수 있겠죠. 자, 칸트의 정언 명령 모르시는 분 있으실 것 같아서 짧게 말씀드릴게요. 자, 인식론자의 한 사람인 칸트는 순수 이성 비판과 함께 정언 명령이 가장 굵직한 이 양대 산맥의 이론입니다. 그래서 정언 명령은 자신이 행하는 의지의 원칙이 일반적인 사회 원칙에 일관되게 행하라라는 어떤 그 의미를 띤 요 이론을 내세웠죠. 그래서 아이만이라든가 이 공무원은 국가의 법에 맞추어 행동하라는 의미로 잘못 오인한 거죠. 그리고 정부의 법과 정부의 명령에 따랐다는 명목 아래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았죠. 공감하지 않았습니다. 자, 이러한 일들이 도대체 왜 일어났을까? 사유의 불능 때문입니다. 사유의 불능. 아까 제가 그 프로세스를 잠깐 다시 보여드리면 인간은 사회적 위치란 걸 갖고 있습니다. 이걸 위치적 복수성 이렇게 좀 어려운 말로 얘기를 하는데 자신이 회사에서는 한 직원이지만 집에서는 한 가장이고 그리고 지역 사회의 일원으로 지켜내야 될 여러 가지 위치적 복수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위치적 복수성에서 실천해야 될 기본적인 상식이란 게 있죠. 예. 그래서 이런 사유의 불능에서 비롯된 악의 평범성을 공감의 의지가 없다면 언제든 행할 수 있다라고 한나 아렌트는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무지가 악으로 연결되는 인류의 범죄를 아이만은 저지르게 된 거죠. 여기 이유는 뭐지?
인간의 이성이나 양심, 인간성은 이렇게 인간이 가진 복수성으로 인해서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기 때문이다. 요게 핵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아이만은 결과적으로는 이 사회가 속한 상식만을 따랐다. 그릇된 사회가 만든 기준을 따랐을 뿐이지 그 상식 밖에 이 사회 전체가 가진 인권에 관해서는 생각하지 못했다. 공무원 역시 마찬가지죠. 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런 고정관념과 편견을 없앨 수 있다면, 이런 사유의 불능을 일으키는 악의 평범성을 자행시키는 사유의 불능을 불식시킬 수 있다면 어떤 이론을 가져와야 될까? 자신의 행동에 대한 끊임없는 질문을 해야 됩니다. 질문을 해야 된다라고 한 사람이 도대체 누구지? 지난 강의 때 제가 말씀드렸죠. 데카르트의 방법자 회의나 칸트의 순수 이성 비판이 바로 대표적입니다. 내가 왜 이 행동을 하는지, 행동의 결과는 무엇을 낳는지 기본적인 생각을 해봐라. 그리고 어때? 다른 사람의 관점에서 생각해봐라. 왜? 공감의 시각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공감의 시각을 갖기 위해서. 자, 우리가 공감을 강조했었던 철학자가 누구지? 서양 철학자에서는 주정주의학자인 흉. 이성보다 감정이 앞서야 된다라고 얘기했었죠. 베이컨의 제자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공자의 충서 사상. 내 마음을 모두 다 끌어올려서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해보라는 충서 사상이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이 어때? 사회적 통념이나 권위에 의해서 혹시 고정되고 있는 건 아닌지 자신을 스스로 비판적으로 성찰해야 된다. 그러므로 인해서 어때? 베이컨이 얘기한 경험론자 베이컨이 얘기하는 극장의 우상을 극복해야 된다. 극장의 우상. 베이컨은 우리 인식의 모든 편견을 주는 요소를 뭐라 그래? 우상이라고 얘기했고 여기에 권위에 의해서 우리가 이런 편견을 갖는 걸 극장의 우상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경험론자 베이컨은 4가지 우상론을 얘기했고 그중에서 가장 많이 언급되는 게 극장의 우상입니다. 자, 요 단계가 제가 지난 강의와 지지난 강의에 모두 말씀드렸던 고정관념과 편견을 부식시키기 위해서 생활과 윤리나 윤리사상의 이론을 끌어당겨 오는 과정이었죠. 3번째 단계. 자, 사유의 불능을 불식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방법론적인 걸 가져와야 된다. 사회문화나 정법에서 해결론을 가져야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대표성의 오류 단계입니다. 자, 여기에 윤리적 토론과 참여가 있어야 됩니다. 왜? 다른 사람들과 윤리적 문제에 대해서 토론하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면서 자신의 생각을 명확히 수정해서 뚜렷하게 만드는, 정립시키는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여기에 가장 많이 언급해야 될 사람이 누구야? 하버마스. 하버마스의 담론 윤리입니다. 자, 하버마스는 상호 간 논증적 토론 과정을 거쳐서 보편적 합의에 도달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보편적 합의에 도달할 수 있는 이런 토론 과정, 공론의 장을 시민사회 내부에 작동하는 가장 의사소통의 기본망으로 설정을 하고 사회통합의 가능성을 내포하는 공론의 장을 통해서 자유롭고 평등한 토의가 이루어질 수 있다. 이렇게 기조를 세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이런 어떤 민주주의 이런 게 꼭 아니더라도 문제에 대한 해결을 위해서는 하버마스의 담론 윤리를 마지막에 언급하는 걸 한번 꼭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지난 강의와 지지난 강의도 모두 말씀드렸지만 교육적인 어떤 역할이 항상 중요합니다. 우리가 윤리 교육이 강화되기 위해서는 학교 교육에서 이런 윤리 교육을 실천적으로 이뤄나갈 수 있는 비판적 사고 능력을 길러줘야 됩니다. 왜? 민주주의 사회의 시민은 비판적 사고 능력을 가져야 되고 그를 통해서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고 사회 참여를 위한 기반을 마련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학생들이 실제 삶에서 직면하는 다양한 문제들을 다 여러모로 접하고 해결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핵심적인 교육 과정이 실천 윤리로 설정돼야 된다. 그리고 대표적으로 교육을 강조했었던 세 학자들을 한번 소개해 볼까 합니다. 자, 여러분들이 가끔 들어봤을 법한 존 듀이, 경험 중심 합승론을 얘기했었던 존 듀이의 실험주의 교육 철학이 있습니다. 학습은 단순히
습득되는 것이 아니라 지식의 습득이 아니라 습득을 넘어서서 실제 경험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성장 과정이다. 그래서 문제 해결 중심 학습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죠. 그리고 제일 중요한 민주주의 교육을 강조했습니다. 민주 시민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비판적 사고 능력이 필수적이다. 우리가 존 듀이의 이론을 가져오는 게 그렇게 많지는 않았었는데 이번에는 필수적으로 여러분들이 얘기를 하셔야 될 인물입니다. 그리고 잘 알려지진 않았지만 리처드 파이퍼라는 사람이 있어요. 비판적 사고를 핵심 요소로 해서 분석, 해석, 평가, 설명, 자기 규제 등 다양한 요소로 복합적인 과정의 비판적 사고 과정을 얘기했던 사람입니다. 역시 문제 해결 능력을 강조했고요. 로버트 애니스의 비판적 사고 문제도 있어요. 자, 비판적 사고 단계가 있는데 이 양반은 문제 인식, 명확하게 문제를 인식하고 수집하고 정보를 수집하고 가설을 설정해서 추론하는 어떤 단계별로 구체적인 어떤 자신의 그 비판 능력을 확장시킬 수 있다 이렇게 얘기했고 특히 학교 교육 과정에 이 비판적 사고 능력을 적용해서 함양하는 이런 방법을 얘기했습니다. 실천윤리 중요성을 얘기했죠. 그래서 실천율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연세대 사정관들 입장에서는 이 로버트 애니스의 비판적 사고 모델을 얘기하는 게 굉장히 점수 획득에 유용하게 작동하리라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그 밖에도 이렇게 교육 과정 프로그램에 적용시킬 때 윤리적 딜레마를 제시한다던가 그리고 윤리적 이론을 학습하는 이런 과정을 병행하면 좋겠죠. 자, 역사 교육을 강화하는 것도 하나의 그 과거의 실수를 반복하지 않고 미래를 위한 교훈을 얻을 수 있는 과정으로 중요합니다. 그런데 올해 역시 작년이네요. 예, 작년 연말에 일어났던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역사 교육을 한 번쯤 얘기해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건 한 꼭지로 제가 다시 한번 강조할 수 있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요. 불확실성이라는 어떤 주제를 갖고 진행해 보려고 해요. 불확실성이라는 주제는 올해 또 올해라고 제가 자꾸 말씀드리는데 작년 연말에 일어났던 우리나라의 정치적 사건과 연관해서 모든 분야가 다 이런 불확실성에 의해서 예측하지 못하는 결과들을 보여주고 있죠, 지금까지도. 그래서 불확실성이라는 어떤 주제가 갖는 함의가 굉장히 크고 이게 기출이 됐을 경우에 여러분들이 좀 접근이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관련된 내용을 하이데거의 불안의 개념이라든가 홉스테드의 불확실성 회피 이론. 홉스테드는 한번 코로나 때 기출이 된 적이 있었죠. 그리고 레온 페스팅거의 인지 부조화 이론을 가지고 불확실성의 다양한 양상을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연세대 언더우드 정시의 쪽집게 면접은요. 대체 아델라 코치와 함께 해 주시면 상당히 유용할 것 같고요. 전 다음 시간에 다시 유익한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그리고 되도록이면 구독을 한번 눌러 주시면 유익한 영상을 지속적으로 좀 받아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뭐 싫으면 할 수 없고. 일단 감사합니다. 네, 다음 시간에 뵐게요.